네, 여러분,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여기 변함없이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신 기자, 주말에 뭐 했습니까? 주말에 잘 못 잤습니다. 11시 반에 문자 보내시는 바람에 어떻게 안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3시 출근하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문자를 한밤중에 보내고 3시에 또 보내고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먼저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뭐 슈퍼 위크 이런 표현을 우리 신 기자가 했던데 환율 움직임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우리 원달러 환율 특히 금요일에 보니까 1,350원에서 60원 거의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요거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환율이 좀 상승할 가능성들이 사실 좀 점쳐지고 있거든요. 짧게 먼저 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이 세계 주요국들 경제 이벤트만 보면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9월 초까지만 해도 매매 기준율 1,330원 선에서 움직였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들어서는 1,350원, 1,360원 넘어갔던 것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번 주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일단 31일에는 일본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이 BOJ의 이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기준금리보다는 아마 YCC, 이곳에서 수익률 곡선 통제정책 YCC가 변동이 될지 하나 포인트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2일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FOMC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될 것이고, 같은 날에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환율이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신 기자가 얘기를 했고요. 특히 지금 YCC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드 커브 컨트롤. 요게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통제를 하는 건데 요거를 바꿀 가능성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 YCC 설명부터 간단하게 드리면요. 이 YCC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 쉽게 말해서 일본은행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느 선까지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이거보다 높아지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가지고 다시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니까 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정책인데 현재 상황에선 강력한 금융 완화책으로 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31일에 이 통화정책 발표하는데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이 마이너스 0.1%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인데 YCC는 변수가 있습니다. 일본 현지 매체나 로이터 이런 데서도 어쩌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관계자 발로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미국 장기채 수익률이 굉장히 뛰면서 5%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미국과 일본의 장기 금리 차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도 이렇게 금리 차가 커지게 되면 부담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걱정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현재 YCC 기준선인 10년물 이 국채, 일본 국채 수익률 한 0.5% 이거 7월 넘어가서는 사실상 유연성이란 말 때문에 1% 정도로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높일 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부의장 지냈던 리처드 클러리다 같은 사람은 아예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YCC 일본이 2013년 이후에 이제 폐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YCC가 조정이 진짜로 된다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엔화 가치가 더 높아지는 요인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논리로 엔화를 담으시는 분들도 직접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 마이너스 0.1%, 2016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얘기했던 YCC 지금 상한선을 0.5% 이렇게 잡고 무제한 국채 매입하는 거 1%포인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바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설명을 지금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0.5로 정해놨는데 1% 정도. 이게 조금 더 높아져서 1.5%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예. 있다라는 얘기고요. 요 이제 YCC는 이제 일본 엔화 얘기고 지금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갖고 150엔 뭐 이렇게 맞습니다. 되죠. 달러당.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FOMC도 이번 주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FOMC 연방시장공개위원회는 사실 FOMC만 따지면 소문난 잔치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시장이 주목을 많이 하는 경제계 빅 이벤트다 보니까 시장의 예상 시나리오들이 어느 정도 한 방향으로 굳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카고 시장의 연방 기금금리 시장 선물 보면요. 여기서 이제 확률을 패드워치라고 하는데 미국의 11월 금리 동결 확률,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 봤더니 한 98% 정도로 미국이 이번 달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만 변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달려 있겠습니다. 물가 데이터가 사실 다 이번에 예상보다 조금씩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연준이 아마 이 기준금리 동결하려는 큰 시각을 바꾸진 않겠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을 통해서 조금 더 매파적인 동결을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거든요. 또 하나 FOMC 기자회견 시간 자체가 얼마나 길어지느냐를 투자 부분에서는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이 짧을 때는 보통 매파입니다. 말 짧으면 매파하고 이건 딱 준비한 말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설명을 좀 길게 할 때는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발언들을 본인도 모르게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기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많을지 또 기자들의 질문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가 오히려 FOMC 기준금리 결정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 기자가 뉴욕에 있을 때 제롬 파월 기자회견이라든지 그거 FOMC 스테이트먼트 나올 때마다 항상 동시통역하면서 분석하면서 아주 뭐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등에 기뻐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지금 파월의 매파적 동결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스탠스 자체는 매파적으로 가되 기준금리는 동결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환율 특히 이제 그 국채 금리의 동향 미국의 이제 특히 이제 장기물 여러 환율에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이런 국채 금리의 동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이제 국채 발행일 겁니다. 네. 이번 주에도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번 주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얼마나 찍어내겠다는 게 이번 주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지 시간으로 1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일 정도의 소식이 알려지겠죠. FOMC와 같은 날에 재무부가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이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에 확인이 될 겁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국채 발행 규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채권 수익률을 뛸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채 발행 계획 규모 자체가 장기채 금리 변동 요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FOMC 그리고 일본의 YCC 그리고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모두 이 금리와 환율에는 불확실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환율을 낮출 요인보다는 조금 환율 발작이라는 텐트럼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살짝 뛰어 올라갈 가능성을 사실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 환율과 금리에 있어서는 슈퍼위크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한 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채권 사이드 투자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라든가 우리 증시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는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달에도 국채 발행 굉장히 많았죠. 그래 물량 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니 뭐 소화는 다 됐습니다만 비딩의 그 경쟁률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고 금리가 뛰는데 영향을 끼쳤는데 이번 발행 계획에서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국채 금리를 상방적으로 압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단 한국 얘기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3분기 뭐 성장률도 나왔는데 네. 지금 내부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는요. 지난 8월에 기획재정부가 이 시장에는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시장에 힌트를 줬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기존에 내놨던 전망 틀리지 않았다고 내부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8월에 이 당초 1.6%였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로 낮추면서도 이거는 상반기에 우리가 너무 못해서 그런 거지 하반기부터는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상저하고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 최근 데이터 보면은 9월 데이터는 수출 감소율 4.4%로 이거 지난해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고요. 지난 2월에 6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9월에 99억 달러 넘어서면서 100억 달러 재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상황 보면요. 최신 데이터는 관세청 자료 보면 되는데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데이터 보면 되는데 이때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4.6% 상승 그리고 일평균 수출액 역시 8.6%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 부총리 어제 발언은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지금 기저에 깔고 있는 약간의 자신감이 확인된 발언이라고도 어떻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정부 당초 예상에는 중동의 불안이 좀 빠져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추 부총리도 우리처럼 이 에너지 부족한 국가들한테는 고물가, 외환시장 환율, 그리고 금융시장 등의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요소가 있다라고 경계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민생 얘기하더라도 지출을 못 늘린다, 이런 뉘앙스 풍긴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1.4% 성장률보다 하반기 수출이 이제 조금 개선세를 보이니까요. 요거 조금 더 높여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추 부총리가 이제 내비쳤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포스코가 드디어 드디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이슈가 많이 됐으니까요. 네, 파업 가능성 지금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코 노동조합이 어제 8시로 마감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11,000여 명 가운데 77%, 78%에 가까운 높은 투표율로 쟁행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노사 얘기 양쪽 다 얘기 들어봐야죠. 예, 우리가 한쪽 편만 들 수는 없으니까요. 양쪽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니까 창사 처음으로 파업 투표 가결했다고 봐야겠죠. 포스코 사측은 이번에 연봉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고 노조 요구 다 받으면은 1조 6천억 원 더 내야 된다. 이거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했고, 노조는 태풍 흰남노 피해 지난해 이거 있었던 거 우리가 다 복구하면서 세계 최고 제철소 자리 유지했는데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까? 이 포스코 노사가요, 오늘 파업 전에 최종 조정에 들어갑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오늘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도 이제 대표로 참여하기 때문에 결정 웬만하면 따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안 이뤄지면 실제 파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변수 하나만 보면은 쟁의행위 투표 공고에 담긴 문장이 하나 좀 의미심장합니다. 쟁의행위 찬성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쟁의행위 없이도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제시안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투표를 잘해달라, 이렇게 하고 실제로 높은 찬성률을 이끌어놨는데, 노조 역시 창사 첫 파업에 완전 부담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설마 했던 포스코의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이 포스코 홀딩스 지금 하반기 들어서 계속 내리막길인데, 이런 주가 리스크 조금 더 커지겠지만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볼 부분 하나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최근 들어서 너무 내리막길입니다. 다시 좀 띄워줬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레이더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